네, 저희는 지금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를 했고요. 저도 그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해서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가품질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밀키트를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 자가품질 검사를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밀키트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또 있으시고,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자가품질 검사를 전략적으로 일부러 받으시고 이 성적서를 가지고 이제 상세 페이지에 노출을 하면서 좀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가품질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품질 검사는 사실 그 식품 유형에 따라서 검사를 여부가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과자류 중에 크림이 들어간 과자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자가품질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크림이 안 들어간 과자다라고 하면은 자가품질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가품질 검사는 식품 유형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그런 세균들을 검사를 많이 하고 대장균 같은 그런 균을 검사를 많이 하는데, 커피 원두 같은 경우는 납이나 타르색소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식품 유형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가품질 검사를 맡기실 때 위탁 업체에다가 이 검사 항목을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사전에 검사를 맡길 그 시료량, 그러니까 검사를 맡길 그 제품 양을 미리 체크를 하셔서 확인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검사 의뢰를 할 때 식품 표시 사항이랑 패키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앞전에 패키지까지 한 다음에 이 자가품질 검사를 맡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품 표시 사항을 보고 이제 그것과 연관돼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판업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 자가품질 검사를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밀키트는 해당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해당이 되는 그 식품 유형이라고 하면은 최초 1회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9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번 또 받으시고, 또 9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9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검사 성적서가 나오면 그 성적서는 2년간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형태로 저렇게 되어 있고요. 시험 검사 항목이랑 그리고 판정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가품질 검사를 맡겼는데 부적합으로 떴다라고 하면은 해당 관청 그 담당자가 그 매장으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부적합이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서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자가품질 검사를 한 번에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제 검사를 맡길 식품을 생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리 전에 또는 공정 변경할 때 손세정제를 사용을 해서 손을 수시로 씻은 후에 제품이나 또는 포장재를 만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리를 할 때는 위생 장갑을 착용을 해서 하시고 또 수시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균이 포장재나 식품에 이렇게 닿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식재료, 원재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렇게 뜯어져 있었던 그 개봉되어 있던 제품, 식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식재료, 그러니까 뜯지 않은 새 제품을 뜯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크림 재료를 할 때, 개봉할 때 유통기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번 육안으로 내부 상태를 확인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를 하실 때에는 채소류나 과일 같은 경우는 염소 소독액을 사용을 해서 침질을 한 후에 물로 3번 이상 세척을 하고, 절단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칼이나 도마에 그 세척을 하시고 또 소독액을 뿌려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열 조리를 하실 경우에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히도록 가열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릇에 담아서 밀폐를 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그 그릇을 세척하시고 그리고 소독을 하신 후에 랩으로 꽁꽁 싸가지고 밀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열 조리하실 때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심 온도는 85도 이상 나올 수 있도록 1분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가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냉각을 하실 때에는 가열 조리하신 후에 빠른 시간 내에 온도를 낮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냉각기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에 냉각기가 없으시다 하시면은 아이스베스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얼음물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식히는 것, 그리고 뭐 대량으로 생산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소량으로 용기에 나눠 담아서 식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도구도 이제 사용을 하실 텐데, 조리도구는 반드시 분리를 해서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기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열탕 소독도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염소 소독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표면을 그 알코올로 계속 소독을 해주시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장 용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독액을 많이 뿌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담을 제품도 완전히 냉각한 후에 포장을 하는 게 좀 안전하고 뭐 균을 최소화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품 촬영과 이제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간단하게 이제 직접 촬영하는 방법과 촬영을 의뢰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나눠놨는데, 직접 촬영하실 때는 이제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해서 하세요. 저기 푸디라는 그 어플, 그다음에 뭐 스노우 어플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포토룸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저 가운데 있는 상단에 가운데 있는 게 포토룸이라는 어플인데, 저거는 이제 제품을 촬영을 하면은 눕기로 이렇게 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눕기 촬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플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어요. 어떤 업체를 한테 맡겨야 되냐, 뭐 소개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업체별로 색깔이 다 너무 다르고, 그리고 맡기시는 분들도 색깔이 너무 달라서 제가 뭐 한 개 업체만 딱 선정드리기는 되게 어려워서 이런 크몽이나 숨고 같은 그런 플랫폼을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뭐 촬영, 식품 촬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업체들이 쭉 나오고, 그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원하는 컨셉의 촬영을 좀 했던 그런 업체들을 선택을 해서 의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패키지 디자인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떤 업체든 외주로 맡길 때에는 최대한 5개 이상 업체에 무조건 맡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무조건 뭐 값싼 업체 또는 너무 비싼 업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값을 하는 업체를 그 견적을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업체를 찾아서 의뢰를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한 5개 이상 업체에 견적 문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 촬영이 업체에 맡기면 되게 그 금액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문 포토그래퍼나 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쓰게 되면은 100만 원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뭐 많게는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밀키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촬영에 너무 그렇게 큰 비용을 쓰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촬영하는 방법, 또 어플도 이렇게 소개를 드린 이유는 한 번쯤은 이렇게 직접 한번 촬영을 하셔서 또는 촬영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사실 저도 저희 컨설팅을 할 때 제가 직접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전문적으로 그거를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촬영을 좀 해보시면서 이 촬영 기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좀 오래돼서 예쁘게 나오진 않는데, 요즘에 이제 나온 그 핸드폰은 그 아웃포커싱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뭐 좋은 핸드폰을 사용을 하시면 웬만한 제품 촬영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사진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뭐 쇼핑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음식을 딱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쭉 하고 스토어들이 쭉 나와요. 그럼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썸네일,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 썸네일 이미지를 촬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매하는 제품이 뭐 한 스토어에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단품 컷을 하나씩 또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출을 한 컷을 또 하나 찍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품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구성에 대한 컷을 또 찍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제품을 어떤 형태로 배송하는지 배송 박스에 담겨 있는 것도 한번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진보다는 영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먹는 방법 영상을 촬영을 해서 넣는 것도 좋고요. 또는 어떤 컨셉을 하나 잡아서 뭐 영상을 뭐 촬영을 해서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브랜드,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하는 이제 컷을 찍는데, 대부분 이 회사 소개 컷은 매장 전경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필수 요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메뉴의 정보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메뉴의 가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송비, 그리고 배송 시간, 그 다음에 교환, 환불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종류는 블로그형과 이미지형이 있어요. 블로그형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초록색 창에서 많이 검색해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사진이 있고 그 밑에 텍스트가 이게 적혀 있는 그런 걸 블로그형이라고 말하고요. 이미지형은 그 상세 페이지의 전체 그 내용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디자인 작업한 그런 거를 이미지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느 채널에 판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상세 페이지 종류도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컨설팅 할 때 말씀드릴 때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블로그형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이제 할 때는 이미지형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 상위 노출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상세 페이지 안에 해당 키워드가 이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정확도라고 하거든요. 적합도라고 하거든요. 그 적합도를 그들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블로그형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나 초반에 판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초기 판매자분들은 초반에는 블로그형으로 해서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은 형태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량이 좀 많아지면은 상세 페이지를 좀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이미지형으로 해서 예쁜 디자인을 하고 좀 보기 깔끔한 형태로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상세 페이지는 사실 이제 요즘에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상세 페이지 디자인은 상세 페이지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또는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고객 유입 그리고 판매되는 것까지 이제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들이 너무 상단에 있으면 그것만 딱 보고 바로 이제 그 페이지에서 나가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알리고 싶은 정보들을 소비자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들은 뭐 중간이나 좀 하단에 넣어서 소비자가 그 페이지를 최대한 많이 보게 되고 조금 더 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버는 형태, 그런 전략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세 페이지 필수 요소와 그 사진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기획을 해서 순서를 좀 넣는 것을 좀 고민을 하는 것이 되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조사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잘 판매되는 업체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들은 어떤 순서로 상세 페이지에 내용을 넣었는지, 어떤 사진을 어디에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그것을 좀 활용을 해보는 것을 저는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까지 제작을 완료를 하셨으면은 아직 오픈을 하시지 말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세스로 하시면 되는데요. 일일 생산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재고량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루에 뭐 50개만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뭐 151개부터는 판매를 못 하니까 50개로 뭐 재고량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일 생산량을 체크를 해서 그에 따른 재고량을 이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조금 더 동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각 지역으로 배송 테스트를 직접 해보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택배 업체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패키지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택배 박스에 담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친인척한테 또는 지인의 지인한테 배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한테 이제 좀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이게 다 터져서 왔다, 다 녹아서 왔다, 아니면 박스가 찌그러져 있다, 뭐 내용물이 다 튀어나와 있다, 아니면 완벽하게 왔다, 뭐 이런 피드백이 다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역별로 이제 보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업체별로 물류창고가 다 이제 따로따로 다 있잖아요. 그 물류창고의 뭐랄까요, 성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떤 곳은 이걸 막 좀 함부로 하는 곳들이 있고, 또 어떤 곳들은 좀 완벽하게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이걸 좀 지연돼서 배송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 배송이 아니라 뭐 3일 정도 걸려서 배송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하고, 만약에 몇 번 테스트를 했는데도 해당 지역은 꼭 이렇게 가더라라는 게 있으면 상세 페이지에 미리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시고 미리 이제 공지를 해주시면 이제 소비자들도 그걸 확인하고 이제 구매하는 데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한번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보완을 한번 하시고, 뭐 수정이 필요하시면 수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옵션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메인으로 판매하는 식품이 있고, 그리고 뭐 추가 상품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떡볶이만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볶음밥도 같이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묵 추가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도 설정을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도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초반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리뷰 수와 그리고 판매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셔야 되는데, 이 이벤트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첫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런 이벤트를 좀 크게, 그러니까 뭐 할인이나 또는 뭐 할인율을 뭐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넣어서 한다거나, 또는 재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할인율 또는 할인 금액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완벽하게 상세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을 하시면 되시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케팅이에요. 사실 마케팅은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초기에 이 밀키트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제 상단에 있는 업체는 리뷰가 28,000개가 되어 있죠. 28,000개가 되어 있고 구매 건수는 8,000개, 찜하게는 4,0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상위 노출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적합도, 그리고 인기도, 그다음에 신뢰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적합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가 여기에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 떡볶이를 파는데 뭐 나이키라고 써놨다, 그러면은 이제 적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기도는 판매가 많이 되는 거, 그리고 리뷰가 많은 거, 그리고 찜하기가 많은 거, 이거를 이제 인기도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판매가 많이 될수록 상위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무래도 이거를 출시를 하셨다 하더라도 판매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벤트든 뭐 블로그 마케팅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리뷰와 구매 건수를 올리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리뷰가 많으면 리뷰가 올라가면은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케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케팅에 쓴 비용이 결국 이제 판매로 되고 또 판매가 되면은 그만큼 리뷰 수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찜하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상품 찜하기가 있고 스토어 찜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품 찜의 찜하기가 더 많을수록 상위 노출이 더 많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비교를 해봤었을 때 스토어와 그 상품 찜하기를 봤을 때 스토어 찜하기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상품 찜은 조금 적었어요. 근데 어떤 업체는 상품 찜하기가 높고 스토어 찜하기는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업체가 상위 노출이 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품 찜하기를 유도를 하는 마케팅 전략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밀키트 마케팅 종류는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토어 리뷰,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벤트 마케팅, 그리고 블로그나 SNS 콘텐츠 마케팅,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또 공동구매 마케팅, 체험단 마케팅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공동구매 마케팅이 체험단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체험단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요. 블로그 SNS 콘텐츠를 통해서 체험단 마케팅이나 공동구매 마케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무조건 가급적이면 리뷰와 그 구매 건수를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 매장을 보고 여기 새로 오픈했네? 여기 맛있겠다 하면서 유입되는 경우들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블로그나 SNS 컨텐츠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컨텐츠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뿌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SNS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밀키트를 출시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가입하셔가지고 그 마케팅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 고객과의 이제 소통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블로그 마케팅도 사실 뭐 직접 절대 하실 수 없으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저는 이제 또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토어 리뷰 같은 경우에서 요즘에는 리뷰 베스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뷰 중에 제일 좋은 리뷰를 좀 베스트로 선정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경험이고 좀 뭐랄까요, 좀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리뷰 중에서도 좀 고객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베스트 뭐 선정도 해준다거나 그런 작업들도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첫 구매 고객한테 할인을 적용해주는 것, 그다음에 뭐 재구매 고객, 그다음에 뭐 스토어 찜을 해주는 것, 그리고 뭐 타겟팅을 해주는 것,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벤트를 꼭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수익률을 이제 남기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최대한 판매를 내가 많이 해야겠다라는 전략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부터 뭐 10원, 50원, 100원 이거 아끼고 싶어가지고 이벤트 안 하시고 또는 뭐 택배비 많이 올리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유지하기 저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판매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물 들어올 때 좀 이렇게 뭐 다른 마케팅을 좀 많이 해서 판매량을 이제 급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사실
주변에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네. 근데 대부분은 인플루언서가 없으실 테니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를 연결을 해주는 업체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래서 내 제품에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그들이 또 소개를 해주고 또는 내가 사전에 그 인플루언서들을 좀 미리 조사를 해서 나는 이 인플루언서한테 마케팅을 좀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서 마케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구매 마케팅이나 체험단 마케팅은 사실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마케팅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NS를 통해서 이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뭐 내가 공동구매 마케팅을 이제 해도 구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체험단을 해도 무료로 준다고 해도 우리 그 컨텐츠를 못 보면 체험단 마케팅을 한다라는 컨텐츠를 못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매 마케팅과 체험단 마케팅은 뭐 SNS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팔로우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 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뭐 공동구매 카페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입하셔서 뭐 진행을 하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지나가면서 그 매장을 보고 여기 가봐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될수록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업을 온라인에 딱 하고 나서 상위 노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긴 한데 제가 강의 내용을 한 번 더 앞에서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기서 Q&A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업 방식에서 제가 좀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예전에 이제 진행했었던 분 중에, 이제 저랑 상담을 통해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허가를 내고 매장에서 직접 하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유통전문 판매업으로 해가지고 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메뉴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렸던 직판업으로 신고를 하라고 권장드리는 이유는 해당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으셨던 그 분이 유통전문 판매업으로 진행을 하셨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식품을 다 폐기하는 상황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마케팅이 아까도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초반에는 이 제품이 되게 이제 내가 온 영혼을 다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출시를 했어요. 유통전문 판매업을 통해서. 그래서 위탁 생산해서 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객 반응이 굉장히 저조한 거죠. 반응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시고 전략적으로 막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이제 그 이제 위탁 생산을 맡겼던 그 제품의 거의 3분의 1을 폐기를 하셨던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존에 식품을 판매를 해보셨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초기 사업자라면 특히나 뭐 소상공인 정도의 그 정도 규모의 사업자라고 하신다면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게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좀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시에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판업으로 영업 신고를 했을 때는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따졌을 때는 직판업이 리스크가 좀 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판매할 수 있는 채널도 많아졌기 때문에 유통전문 판매업보다는 직판업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전문가 분들에 따라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사과 떡볶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최근에 떡볶이 중에 굉장히 히트 쳤던 게 있는데 그분들이 원래 이제 회사원이셨는데 부업으로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하시다가 떡볶이를 밀키트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셨는데 저는 그 제품이 굉장히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유통전문 판매업으로 하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직판업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즉판업으로 신고를 하셔서 이제 따로 이제 시설을 마련을 하시고 거기다가 좀 큰 설비들 좀 넣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그 사과 떡볶이 한번 쳐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즉판업으로 신고를 해서 이 밀키트를 판매를 하셨다라는 걸 보고 저는 제 말이 제 말에 더 신뢰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조금 아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말씀드리다가 말긴 했는데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아까 이제 패키지 디자인 할 때 로고가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밀키트는 저렇게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제품의 완제품 그 사진이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아, 내가 이 음식을 만들면 저런 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로고 플러스 저런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저 사진 찍는 것도 어떤 곳들은 업체를 써가지고 예쁘게 찍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법을 쓰시면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저기 이제 아까 포토룸이라는 어플을 쓰시면 되시고 그리고 아웃포커싱 되는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저 포토룸에 들어가서 이제 눕기를 실행을 하면은 그 제품이 딱 나와요. 그 제품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제품을 가지고 저기 지금 저기 크라프트 종이 박스에 있는 형태로 저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주변에다가 뭐 로고 같은 걸 넣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패키지 디자인에도 너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이 밀키트를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내 제품이 실제로 이 시장에 먹히는지를 보기 위한 거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행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 대한 경험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판매가 최대한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시고 마케팅도 여러 종류 해보시고 하시면서 뭐 업체들도 거래를 할 때 좀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좋은 업체가 또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노하우들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서 좀 적응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반에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패키지 디자인 하실 때 그러한 방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고 또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디자인 프로그램 같은 걸 다루시지 못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시간이 좀 되신다면 저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인터넷 찾아보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한 번씩 해보시는 거를 완전 권장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되게 세세한 디자인을 못해서 아주 간단한 디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색상 하나 변경하는 디자인을 할 수 없어서 업체한테 계속 맡겨야 되는 상황들, 그러면은 업체에 또 맡겨야 되면은 그거를 드리고 전달하고 또 회신받는 또 시간이 또 걸리고 또 비용도 또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그 디자인 프로그램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작업들은 좀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좀 스터디를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좀 멋있는 패키징을 하시지 않는 이상 이런 간단한 패키징은 제가 다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컨설팅을 할 때 A부터 Z까지 저는 다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하는 거, 그리고 전략적인 상담, 행정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제가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가능한 건데 이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좀 못하시긴 하지만 조금씩 시간을 내셔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을 하실 때 여기에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뒷편에는 식품 표시 사항이 들어가고요. 앞면에는 그 제품 사진, 그리고 로고, 그리고 인분수, 그리고 조리되는 시간까지 들어가야 돼요. 밀키트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제품을 보고 이거는 몇 분 만에 쉽게 조리가 되는구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걸 내가 구매를 하면은 나 혼자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 가족 다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수량을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한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인분수와 그리고 조리되는 시간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 하실 때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로고들은 있으시겠지만 그 브랜드 컬러나 이런 것들은 딱히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이시는 사진을 보면은 뭐 지금 스키야키 같은 경우는 흰색 배경에 초록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는 흰색이랑 초록색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업체에서 다음에 스키야키 말고 예를 들어서 해물탕을 출시를 한다. 그러면은 저 초록색을 뭐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구조는 그대로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몇 가지 컬러를 좀 선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처음에 밀키트를 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밀키트를 또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시게 되면은 그럼 좀 균일성을 유지를 하시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초반에 했던 거는 좀 이랬는데 이게 좀 안 예뻐가지고 좀 많이 수정을 해서 또 디자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같은 업체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컬러 변경만으로 이제 브랜드의 어떤 균일성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컬러를 좀 선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또 컬러를 선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상세 페이지에다가 넣을 때 뭐 폰트에다가 색깔을 입힌다거나 좀 아니면 뭐 좀 중요한 부분에다가 그 컬러를 넣는다거나 이런 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컬러를 선정을 미리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밀키트를 출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좀 판매량이 많아진 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전문 판매업이나 그다음에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신고를 하셔서 대량 생산을 좀 하시게 되면은 그때 그 브랜딩을 좀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드려요.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그때는 브랜딩을 좀 전문적으로 받으시고 그때 뭐 로고를 조금 더 변경을 한다거나 뭐 폰트도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컬러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브랜드 스토리도 만드시고 이런 작업들이 나중에 또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반드시 브랜딩을 받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만드시는 메뉴들이 있을 거고 또 밀키트로 출시하고 싶으신데 궁금하신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식품 표시 사항인가요? 네. 공부를 저희가 하면 좋다고 그러셨는데 네. 혹시 그 기준 자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그 식품 표시 사항이 요즘에 식약처에서 AI로 저희 재료를 입력을 하면 식품 표시 사항을 도출해주는 시스템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거기 가서 보기는 했는데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걸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해당 구청에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또는 뭐 식약처에 이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 말씀하셨던 그 자료들은 식약처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마트에 한번 가셔서요. 판매하는 제품 비슷한 그 메뉴를 한번 그 표시사항 직접 가서 보시는 것도 제일 좋고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도 식품 표시사항을 그 상세 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서칭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식품 표시사항은 뭐 폰트 크기도 이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함량 같은 경우는 14포인트, 그 다음 일반 글자는 10포인트, 그리고 뭐 원산지는 볼드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장이다라고 하면 고추장에 들어간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가지 제품만 기재를 해도 된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식약처에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표시사항을 기재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10포인트고 함량은 14포인트인데 만약에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명시를 해져 있는 게 그만큼 축소를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의 그것보다 작을 경우에는 식품 표시사항을 조금 더 작게 제작해서 표기해도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식품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표시사항과 이제 연관된 게 그 영양 성분 표기가 있어요. 네. 그 영양 성분 표기는 그 영업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식품 제조가공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거를 표기를 해야 되지만 즉석 즉판업 같은 경우는 굳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품의 컨셉이 뭐 건강이다, 다이어트다라고 하면은 그 소비자 타겟층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쓰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영양 성분 표시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 밀키트를 조만간 이제 제작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 있으세요? 제가 그러시면 어떤 메뉴 판매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어린이들 쿠킹 세트. 오, 아까 말씀하셔드렸던 놀이 밀키트. 쿠키 종류요. 그러면 반죽을 넣어서 진행하시나요? 재료 상태로 나와요. 아, 그러니까 밀가루, 버터 뭐 이렇게 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놀이 밀키트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좀 디자인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디자인 작업도 조금 하실 줄 아세요? 아, 역시. 네. 디자인 작업을 아무래도 직접 하시게 되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될 때도 맞나요?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될 때도 맞나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를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 유통기한 설정을 하실 때 너무 짧게 했을 때 뭐 폐기량이 많아지냐라는 걸로 제가 만약에 이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미리 생산을 안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즉판업으로 신고를 하시면, 그러니까 위탁 생산했을 때는 유통기한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제품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판매가 안 되면 이제 폐기가 많이 되겠지만 즉판업으로 신고를 해서 직접 생산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폐기량이 아무래도 관리를 할 수 있기 좀 수월하겠죠. 이 폐기량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이제 매장에서, 그 밀키트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으신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주방이 너무 협소해서, 그, 매일매일 생산하기가 좀 어려우신 거죠. 그러니까 주방이 협소하다는 것은 내가 홀 판매도 하고 있고 배달 판매도 하고 있는데 밀키트까지 계속 생산을 매일매일 하려면 공간도 협소하고 시간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었으면은 뭐 직원을 새로 고용을 해서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겠지만 그 경우에서는 새로 공간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그 매일매일 주문을 받고 매일매일 출고를 하는
방법을 너무 고집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당연히 내가 딱 구매를 하면 바로 받고 싶어 하긴 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그 내가 출고하는 요일을 정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7일이 있으면은 뭐 택배 출고하고 그리고 배송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뭐 월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만 내가 주문을 받고 그리고 출고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일주일 내내 주문을 받기는 하지만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출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뭐 판매의 형태를 좀 유연하게 좀 변경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런 방식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뭐 폐기율이나 이런 것도 좀 관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월요일, 목요일 판매를 하는 시스템으로 갔을 경우에는 뭐 재고 수량을 좀 설정을 해서 너무 과도한 주문이 안 되도록 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 매장 운영하시면서 사장님들 사업하시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시는데 뭐 정답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시장 조사를 가지고 기준을 좀 두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녹여서 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밀키트화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나는 매일매일 생산을 하기 어려우니까 밀키트를 판매를 못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서 방법을 찾아내면 되니까요. 밀키트를 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 번쯤은 좀 해보시는 걸 저는 좀 권장을 드립니다. 사실 밀키트가 온라인 판매만 가능한 게 아니라 뭐 배달로도 가능하고 포장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이 내 식품을 접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또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 제품을 어떤 회사에서 레시피를 좀 이렇게 사가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업체에서 우리랑 좀 콜라보를 해서 어떤 이벤트를 열어보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의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MZ 세대들이 온라인 시장에서는 그런 형태로 요즘에는 콜라보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되게 좋은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실 오늘 강의에서 좀 예시를 많이 들고 여러분들한테 뭐 메뉴별로 좀 밀키트화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또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긴 했지만 네,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려서 좀 아쉽지만 오늘 이제 밀키트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차후에 이게 만약에 영상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이 이제 등록이 되고 댓글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제가 거기다가 가끔 이제 들어가서 뭐 질문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했지만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 소상공인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